임미현의 아침 뉴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후반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비리 근절 대책에 반발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사립유치원 85%가 신입 원화 모집 중지와 폐원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을 떠난 영화계의 큰별 신성일 씨의 빈소에는 밤늦게까지 각계각층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국회가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일자리와 대북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선정적인 오디오 파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접할 수 있어 규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후반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며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 CBS 그리고 폭스뉴스에 잇따라 출연해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 후반 뉴욕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뉴욕에서 북한의 김영철을 만날 것입니다. 거기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몇 가지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략 미국 시간으로 오는 8일 또는 9일쯤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사전 논의가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미 양측 정상이 만나 논의할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들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검증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터뷰에서도 대북 제재 해제의 전제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미국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북한이 최근 외무성 관계자의 논평 형태로 제재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정치적 수사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협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연일 검증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는 것은 중간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북한의 핵 위협이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이 양보한 것은 없고 제재도 계속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북한 문제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미국이 오늘 오후부터 이란산 원유 거래를 금지하는 경제 금융 제재를 재개합니다. 이에 따라 이란과의 원유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고 미국과 사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8개 국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제재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해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원화 모집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 85%가 원화 모집을 중단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강도 조사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77개 사립유치원 중 85%에 이르는 65개 유치원이 신입 원화 모집 중지와 폐원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인 사립유치원들이 자신들의 결속력을 통해 학부모들을 압박하면 교육당국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완화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폐원 시 원화 분산 수용 방안을 이미 마련하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앞으로 고강도 감사가 예상됩니다. 용인에서 원화 500명 규모의 대형 사립유치원 한 곳을 운영하고 있는 설립자가 우선 감사 대상입니다. 이 설립자는 경기도 관내에서 10개, 서울에서 6개 등 모두 16개 사립유치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폐원을 거론하는 기업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협조를 얻기 위해 오늘 관련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청주에서 열리는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에서는 기업형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선별 작업과 광역 감사 방안도 논의됩니다.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전 직원을 폭행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사업장에 대해서 오늘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인터넷기술원 그룹 5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영화계의 큰별 신성일 씨의 빈소에는 밤 늦게까지 각계각층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부인 엄앵란 씨는 고인을 마지막까지 영화만 생각한 사람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유현석 기자가 신성일 씨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별들의 고향으로 떠난 한국 영화계의 큰별 신성일.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빈소에는 영화인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조론관계를 이어온 부인이자 동료 배우인 엄앵란은 고인을 뼛속까지 영화인이었다고 추억했습니다. 우리 동지야, 동지. 저승에 가서도 못살게 구는 여자 만나지 말고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서 재밌게 손잡고 50여 년간을 애증의 관계로 지낸 엄앵란은 고인을 동지라고 부르며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까무러쳐서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냥 영화는 이렇게 찍고 참 넘어가는 남편을 붙잡고 울었어. 죽어가면서도 영화 얘기를 하느냐. 1960, 70년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로 군림하며 주연으로만 5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한 신성일. 그의 공로를 기리고자 영화인들은 고인의 장례를 영화인장으로 치릅니다. 공동 장례위원장 배우 안성기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었지만은 별빛을 따라가기에는 누구도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빛이었습니다. 장례위원회는 장례 후엔 정부의 훈장 추서를 건의하기로도 뜻을 모았습니다. CBS 뉴스 유현석입니다. 최근 유튜브 등에는 선정적인 내용의 오디오 파일, 이른바 ASMR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른바 19금 ASMR을 음란물로 보고 적극 규제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SMR은 일상의 소음이나 자극적인 소리, 귀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 등을 지칭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유튜브 등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액체 괴물, 슬라임을 장난감처럼 누르고 터뜨리는 소리 등으로 만든 ASMR이 유행하고 있는데, 선정적인 사진을 이용한 썸네일과 함께 가학적인 성행위 상황을 가정해서 목소리나 신음소리만 나오는 19금 ASMR 영상도 퍼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음란물의 범위에 음향도 포함하고 있어 성행위를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19금 ASMR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환 교수입니다. 음란한 부호, 문원, 음향, 화상 또는 영가 ASMR은 주로 소리잖아요. 그렇죠? 소리면 이 음향에 해당이 되네요. 그 내용이 음란하다면 성행위 할 때 신음소리라든지 그런 것들 다 여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노골적인 성기 노출 영상 등과는 차이가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콘텐츠마다 판단을 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노골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자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신음소리만 있다고 해서 이 음란으로 불법에 이르는 건 아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되게 미묘한데 그걸 상정해봐야지 결정이 나지.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하고 위배되면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보수야당은 일자리와 대북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지키겠다고 맞서고 있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여야는 올해보다 9.7% 증액된,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많이 늘어나 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에 돌입합니다. 당장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열려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이 만나 내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합니다. 또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오찬을 함께하는 초월회가 예정돼 있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본격 예산 심사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반드시 사수한다는 목표로 어제는 당정청이 모여 예산 정국을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입니다. 우리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첫 번째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내년 예산의 가장 중점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일자리와 대북 사업 예산 등을 문제 삼으며 자유한국당은 20조 원, 바른미래당은 12조 원 등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입니다. 땜질하고 쏟아붓고 예산으로 소잡아먹는 예산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와 생산의 동력을 회복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과감하게 삭감하고, 여야는 현행법상 이달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원안이 다음 달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갖습니다. 경제 안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인식을 좁히는 게 관건입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반복돼온 갈등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습니다. 여야는 어제까지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근거로 정책 수정 또는 폐기를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시도를 북한 비핵화의 촉진제로 보는 여권과 이를 과속행보로 보는 보수 야권의 충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오늘 첫 회의에선 정부의 경제, 안보 정책과 관련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논의해야 할 갈등 사안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첫 회의부터 극적인 전국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윗선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오늘 구속기간이 끝나지만 검찰이 열흘 연장하면서 오는 15일까지 구속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간 책임자로서 핵심 역할을 한 임 전 차장의 진술로 윗선 개입 여부가 드러난다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검찰도 임 전 차장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보고 구속 이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진술 태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부인하는 겁니다. 버티기로 나서는 임 전 차장 때문에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진술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다시 반박하는 판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한 직원은 판사는 판결로 말을 한다고 들었다며 고위 법관들이 언제부터 일이 말이 많았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11년을 끌어온 삼성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집단 발병 사태가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마무리됐습니다. 2007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사망 이후 11년에 걸친 논란이 종지부가 찍힌 겁니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숙제들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당장 삼성전자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는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로 판단해 주요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산재 입증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는 현행 제도론 또 다른 직업병 사태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입니다. 유해물질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기업들이 사업장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더라도 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들을 이제 보장하려면은 작업환경 지정 보고서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이나 여러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산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일반 노동자나 시민들이 작업환경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제2의 삼성 직업병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입니다. 반도체 전자산업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는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 일하다가 직업병에 걸린 피해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알아야 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유해 환경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정보 공개를 막는 일부터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 등 피해자들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최선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75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각각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올해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97로 1년 전보다 13.9%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올해 2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조사단은 오늘부터 한강과 임진강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군 당국과 해군 당국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번 공동조사단은 남북 각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과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한국 U19 축구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벽에 막혀 6년 만에 아시아 축구연맹 AFC 챔피언십 정상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U19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1-2로 패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안성용 기자의 정치를 보는 방법 정보방 시간입니다. 오늘 또 안성용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감 때 피감기관 대표로 국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임 실장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먼저 짚어보고요. 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월 30만 원씩 주자. 그것도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에게도 주자. 이런 이제 그야말로 획기적인 주장을 해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청와대 국감 예. 아무래도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요. 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임종석 실장에게 집중될 것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예, 다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셈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서 유럽을 순방했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판문점 선언 이행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서훈 국정원장이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DMZ 유혈 발굴 현장을 이제 시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때 군복을 입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이제 공개가 돼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그 문제가 이제 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멋있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대통령 해외에 갔는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탄식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다시 다뤄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임 실장의 DMZ 방문 사진이 퍼지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국민은 또 하나의 차지철 또 하나의 최순실을 원하지 않는다. 자기 정치를 하고 싶다면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맹비난했고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제 기고만장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비난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임종석을 해임하라, 구속시켜라 이런 이제 청원 글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내일 국감에서도 한 번 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국감에서도 임 실장이랑 야당 의원들이 정면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꼭 1년 전인데 지난해도 11월 6일에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는 정권 초반기고 적폐청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때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뭐 그야말로 너버스해져 있었던 그러니까 좀 신경질적이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전희경 의원이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임 실장과 86그룹의 사상을 문제 삼았었죠. 청와대 구성이 전반적으로 한축으로 기울어져 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의 많은 인사들이 이 반미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이렇게 임 실장과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서 색깔론을 제기한 건데 네. 그러자 임 실장이 아주 발끈해서 그게 질이냐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적극 반격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올해도 DMZ 방문이나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발전 등을 두고서 질의와 이제 답변이 여야 간에 오가겠습니다만은 임 실장이 비서실장을 한 지 한 1년 6개월이나 지나서 좀 원숙해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고 또 야당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해진 만큼 웬만해서는 임 실장이 흥분하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아동수당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한국당 김성태 대표가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사 때 정부 여당은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주기로 하고 예산까지 다 짜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만 주자면서 소득 하위 70% 계층에게 줄 것을 요구를 했고요. 결국 여야 협상 과정에서 소득 하위 90% 계층의 아동들에게만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지난 9월부터 이게 이제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2일이 되겠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동수당을 출산 문제와 연계시켜서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아동수당을 월 30만 원씩 주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당초 한국당은 10만 원 주는 것도 상위 소득계층은 제외하자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매달 30만 원씩 모든 계층에게 주자. 이건 정말 상당한 변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매월 30만 원씩 주자. 이런 주장은 뭐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재정 여건상 쉽지 않아 보이고요. 핵심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어린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준다는 것인데 한국당이 보편복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한국당에게 선별복지 이것은 당의 정체성과도 맞물린 그런 문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각종 무상 시리즈 때 한국당은 흐름을 제대로 읽지는 못했었죠. 퍼주기 복지, 복지 과잉 등을 주장하면서 선별복지를 주장했었습니다만 결과는 그때마다 선거 패배로 나타났었죠. 대표적인 게 2011년에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물어서 찬성이 높게 나오면은 물러나겠다 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승부수를 띄웠다가 폭망했던 적이 있었죠. 한국당과 보수 진영은 그때 서울시장을 잃고 난 뒤부터 점점 하향 곡선을 그렸고 적어도 보육과 복지 등에서는 이제 민주당에게 주도권을 내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성용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아침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공항 중에서도 현재 김포와 광주공항 안개가 짙은 편이라서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김포공항은 어제 아침에도 안개가 심해서 지연 운항이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아침은 어느 정도 시정 확보가 되면서 현재까지는 비행기 운항이 정상입니다. 제주로 가는 비행기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로 가는 첫 비행기도 모두 정시에 이륙을 한 상태입니다. 광주공항은 지금 시정은 400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첫 비행기 운항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서 운항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제주로 가는 단체 여행객이 많습니다. 오후 4시 때까지는 빈자리가 없고요. 제주 출발 서울행은 오늘 전편 예약이 끝나서 만석으로 운항되겠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부산과 청주로 가는 비행기도 잔여 좌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날씨를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늦가을 정취를 즐기시기에 딱 좋은 요즘 반갑지 않은 미세먼지의 심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기가 계속 정체되면서 오늘도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경북권 등 주로 서쪽 지역과 영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는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게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여러모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늘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18도, 원주 17도, 광주와 대구 20도의 분포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또 목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5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